네, 오늘 현업에서 써먹는 자동화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제로페이지 27기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페이지 27기이고요. 현재 2년차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지금 현업에서 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를 다니면서 디자인 시스템이나 타입 시스템 설계 등 플랫폼 제작을 주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현업에서 하면서 괜찮았던 자동화 그리고 팀에 도움되는 자동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자동화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보통 질문은 잘 안 드리는데 자동화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연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민 선배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빌드업 테스트 드리고 테스트 돌리고 빌드에서 도커 말아가지고 올려놓는 것까지 그리고 거기서 배포하는 것까지를 보통 자동화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 관점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프론트 쪽에서는 뭐 UI 테스트라던가 그런 쪽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동화라고 하면 보통 이제 CI/CD 파이프라인 돌려서 빌드하고 그걸 배포하는 걸 이제 보통 자동화라고 많이 하고 이 업무를 하시는 보통 분들이 데브옵스 엔지니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자동화할 부분은 많거든요. 프론트엔드 관점에서도 자동화할 부분이 있고 백엔드 관점에서도 자동화할 부분이 있고 또 문화적 관점에서의 자동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자동화라고 하고 이제 정의 자체는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걸 저는 자동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오류도 줄이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더 중요한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컴퓨터 자체가 자동화를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고 처음에는 암호 해독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제 그냥 다들 아실 텐데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자동화를 왜 할까요? 저는 개발 경험 일반화도 중요하고 효율성 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문 식당 API 설계 및 해당하는 API 스펙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을 것 같아요. 이 API 스펙을 설계를 하고 나서 이걸 관리한다고 쳤을 때 선택지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3개에서 4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엑셀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엑셀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스웨거로 보통 관리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깃북이나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써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스토랑 API를 만든다고 했을 때 HTTP 메소드에 따라서 그리고 저와 해당하는 엔드포인트에 따라서 또 리소스에 따라서 API를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엑셀로 이제 API를 관리하는 걸 예시로 들었는데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지만 현재는 엑셀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들고 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수시로 변화하는 API 스펙에 맞춰서 프로그래밍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도 고통스럽고 백엔드 개발자한테도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을 맞춰서 작성하는 방법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뭐 예를 들면은 저 아이템 아이디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널러블한 필드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프론트에서 다 검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백엔드에서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화된 방식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엑셀도 가능하지만 변경에 취약하고 변경에 대한 스펙 업데이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수시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로직에 굉장히 취약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개발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실수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동화하는 방식이 좋고 최근에는 오픈 API라는 것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아니면 GraphQL 코드제인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고 컴파일 타임에서 그게 검증이 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API 스펙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게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회사니까 동료의 개발 경험을 향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료의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API 스펙을 자동화해서 생성해서 빠른 개발 프로세스를 수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PI 스펙을 추가할 때 자동으로 API 함수의 네이밍을 만들어주거나 API 스펙을 추가하는 함수를 제공하여서 일관된 방식으로 API를 추가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API 스펙을 추가할 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API 스펙 넣는데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검증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찍 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찍 퇴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반에 조금 힘들 수 있더라도 고민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변경에 대응도 쉽고 그 다음에 일하기도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화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시도할 수 있는 자동화가 어떤 종류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도입 비용이 무한히 낮고 당장 팀에 직관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동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입 비용은 많이 들지만 미래에는 팀에 도움이 되는 자동화가 있습니다. 보통 두 번째를 많이 하려고 하면은 이제 미래에 제가 좀 빨리 퇴근할 수 있는, 현재는 좀 야근을 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빨리 퇴근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재밌는 자동화입니다. 팀에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고 생산성 향상도 뭔가 직관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조금은 문화적으로 이제 문화적 관점에서 시도할 수 있는 자동화들이 이제 세 번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담으로 세 번째는 보통 회사에서 시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고요. 그런 규모가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시도하면은 오히려 DX를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좀 이제 기회가 될 때 봐서 도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각 세 가지 관점에서 도입할 수 있는 자동화를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나중에 회사 가서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사용할 뭔가 용어나 아니면 플러그인 같은 것들이 이제 피그마나 오픈 API 그리고 GitHub 액션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분들한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써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해당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더 자동화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신다면 뭐 나중에 좋은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R 타이틀, 라벨 체커를 GitHub 액션으로 이제 구현을 하면서 발생했던 뭔가 좋았던 점 그리고 안 좋았던 점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재밌는 자동화입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럼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GitHub 플리캐스트 타이틀의 형식을 조직에서 정한 룰에 맞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GitHub 플리캐스트의 라벨을 룰에 맞게 검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액션이 모든 커밋이나 PR이 올라왔을 때 검사를 하고 그 두 액션이 실패하면 머지가 불가능하게 하는 룰을 만들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어요. 현재 회사에서. 왜 만들냐 하면 개발 조직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개발자들마다 에고가 있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PR 타이틀이나 PR 커밋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들 달라요. 그래서 조직마다 PR 형식이 다 달랐고 커밋 형식도 다 달랐습니다. 게다가 특정 프로세스가 만족하지 않아도 마스터의 브랜치 머지가 가능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QA 패스가 필요하고 나서 머지가 되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빌드 파이프라인이 통과되고 나서 마스터에 머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아도 가끔씩 어떤 분들이 실수해가지고 마스터에 머지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범조직적으로 공감대가 생겼고 또 PR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건지 빨리 알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겼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할 기회가 생겨서 그래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한 다음에 적용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거를 하면은 이제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은 추가적으로 신규 인원이 들어올 경우에 문맥 파악이 굉장히 느려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수록 실수가 자주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끔 경력자분들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버그 발생 방지를 위해서 마스터 버전이 모든 마스터 버전을 체크아웃 할 때마다 다 빌드가 패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리버트 할 때 좋다라는 점도 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다 빌드가 된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저는 모든 문제는 처음부터 저희가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알아보고 많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개선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동료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GitHub 마켓플레이스라는 곳들을 찾아가서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없겠지만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막 서브 모듈 버전 체크라던가 아니면은 타이틀 체커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았고 뭐 자동 챗GPT 코드 리뷰 같은 액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찾았던 거는 액션 세만틱 플릭 테스트라는 액션을 하나 찾았어요. 저희 조직에 뭔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액션을 찾게 되었고 해당 액션에서 지원하는 포맷은 다음과 같았어요. 그 어떤 걸 돌릴지 네임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on이라는 옵션을 줘서 플리캐스트마다 할지 아니면 버전을 생성할 때마다 할지 저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룰로 세팅할지를 이제 세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왼쪽과 같은 지원하는 형식에서는 저희 조직의 룰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첫 번째는 지라티켓의 번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시만틱 릴리즈라는 컨벤셔널 커밋이라는 룰에 따라 가지고 태그를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붙이는 룰이었는데 왼쪽과 같은 기본 룰 같은 경우에는 지라티켓을 붙이는 거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특정 레귤러 익스프레션 체크하는 옵션을 지정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 헤더 패턴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컨벤셔널 커밋 키워드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는 메타로 시작하는 지라티켓 번호를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식으로 저희가 액션을 만들었고 결과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그 다음에 라벨 체커 또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벨 체커 룰이 조금 복잡했었는데요. 이제 PR을 넣으면 라벨을 생성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라벨에서 라벨이 하나도 없으면은 에러를 터트려 줘야 됐고 그 다음에 QA 두나 머지나 인리뷰가 있어도 이제 머지할 수 없었어요. 대신에 조건문을 하나 붙여서 QA required라는 라벨이 붙고 그 다음에 QA passed라는 라벨이 붙으면 그때는 패스를 해줬어야 됐었어요. 이런 근데 이제 GitHub 액션 한계가 그런 if문에 대한 체크를 좀 추상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추상화를 낮춰서 if문으로 직접 하드하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료의 사용성도 저희는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액션이 페일이 났는데 왜 페일이 났는지는 알려줘야 그 유저가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커멘트를 달려주는 봇을 달았습니다. 봇을 달아서 왜 이게 실패를 했고 어떻게 하면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걸 텍스트에 붙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래프트 PR 같은 저렇게 붙이면은 저거를 막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타 티켓 번호 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컨벤셔널 커밋을 넣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적으면 통과가 되어야 되지만 앞에 드래프트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의 머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른쪽과 같은 액션 봇을 띄워줍니다. 지금 라벨도 설정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PR 제목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봇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라벨 또한 똑같이 해서 이제 그 두 개가 검사가 안 되면 마스터 에버지가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벨 체커와 같은 if문에 대한 추상화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 지금 페일이 나거든요. 이제 동료분들한테 들었던 피드백이 저게 페일은 아니고 그냥 라벨 체커랑 그런 라벨이랑 이름이 안 맞았을 뿐인데 저게 왜 페일이 나는지 모르겠다라는 피드백이 들었는데, 근데 페일을 시켜야 머지 블락을 걸 수 있는 걸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대신에 좋았던 점은 PR 제목 관련해서 리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면 경찰이 한 명씩 필요하거든요. PR 라벨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문맥 파악이 쉬워졌습니다. 컨벤셔널 커밋 룰만 보면 모든 PR 종류를 어떤 조직에 있는 PR을 봐도 다 이해가 빨리 됐고요. 그 다음에 GitHub 액션 봇을 이용해서 처음 사용자도 페일리어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지라 티켓도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자동화였지만 조직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자동화는 오픈 API 스펙을 이용한 목업 서버 자동 생성하기입니다. 오픈 API 스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RESTful API를 정의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표준 포맷입니다. 이거는 스웨거를 만드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PI 엔드포인트, 메소드, 요청 응답 형식을 명확하게 기술해서 누구나 이제 개발자 간의 협업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자동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픈 API 스펙에 이그젬플이 다음과 같습니다. 뭐 타이틀 같은 거 정해줄 수 있고요. 서버 엔드포인트도 정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리스폰스들에 대한 뭐 get인지 아니면 포스트인지 메소드를 다 정해서 리소스별로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디스크립션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게 어떤 API인지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점에 페인 포인트가 있었냐면, 합류한 팀에서 오픈 API 스펙을 통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 간의 소통을 이루어지지만 프로젝트 특성상 백엔드 서비스가 배포가 되어야 API가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배포되기까지 API가 어떻게 날라오는지는 코드는 짤 수 있는데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직접 목 서버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특정 API를 호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레이스로 특정 데이터를 갈아 끼우는 코드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병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백엔드 개발자가 스펙을 미리 정의를 해줘도 나중에 갔을 때 결국에는 백엔드 개발자가 완료가 될 때까지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목 서버를 직접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관리 비용이 너무 비쌌습니다. 저희 팀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API 스펙이 변경이 될 때마다 저희가 목업 서버 코드를 계속 변경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게다가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빨리 퇴근을 못 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다른 코드를 봤을 때 오픈 API 스펙 문서를 파싱하는 라이브러리도 많았고, 그리고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도 많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붙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기술을 쓰기로 했어요. 먼저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오픈 API 스펙을 쓰고,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Faker JS, 그리고 목업 서버를 만들어주는 목 서비스 워커 세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빠르게 목업 서버를 스펙에 반영되게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면 사실 저희가 직접 다 구현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MSW 오토목이라는 서비스를 어떤 분이 만들어 주셔서 이 코드를 기반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패키지들을 소스 코드를 이제 까면서 구현을 했는데, 오른쪽에 이제 오픈 API를 파싱해주는 라이브러리 몇 개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프리티파이 해주는 유틸리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독을 만들어주는 이제 스웨거 같은 거 세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개 코드를 이제 가져와서 저희 스펙에 조금 맞게 수정을 하고, 버전이 안 맞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놓고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동료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칭찬을 들은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거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예시로 API 스펙 파일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패스토어 예제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예제를 그대로 복붙을 해놨고, 그거를 관련해가지고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커맨드를 넣어놨어요. 여기에 이렇게 세 개의 커맨드를 넣어놨습니다. 혹시 터미널 켜는 커맨드 아시는 분 있나요? 아, 네. 그래서 pm generate 목 이렇게 하면은 인스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패키지가. 그래서 이 API 스펙을 바라보고 목 서버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페이커.js로 목업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함수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generate 목 이 커맨드를 실행을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커맨드가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목을 만들어내면 자동으로 이 API 스펙이 변경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해당 커맨드를 다시 만들어주면
해당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 설정해 놓은 거 가지고 베이스 URL로 실제로 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aker.js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함수를 잘 이용을 해서 거기 안에 들고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목업 서버를 자동으로 리스폰스를 내려줍니다. 근데 이 버전의 문제가 뭐였냐면 스테이터스 200일 때만 계속 보고 싶은데 400번대가 계속 API 에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옵션 같은 것들을 줘서 200 리스폰스만 받을 수가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는 스펙만 정의해 놓으면 그러면 개발을 굉장히 컨커런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학습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자동화잖아요. 그렇죠? 그냥 쓰면 되고 커맨드 하나 써가지고 하면은 그냥 바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올해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모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 QA를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실제로 협업해서 만들다 보면 여기 데이터를 이러한 방식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까지 뭐라 해야 되지? 여기에 뭐 사람 이름이 들어갈 거다, 여기에 주소가 들어갈 거다, 뭐 이런 것까지 예측해서 만들어주나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형식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오픈 API 스펙이 좋았던 점이 데이터 포맷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떨어지면 스트링 타입으로 떨어지기는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약을 보고 faker.js가 만들어줄 때 저희가 스크립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faker 타입스크립트 아니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faker.js가 제공해준 메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애니멀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만들어줄 수 있고 컬러, 커먼스, 뭐 컴퍼니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사람 이름에 대해서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erson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뭐 이렇게 first name 같은 것들이나 이메일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faker.js가 저희가 이제 faker.js는 그냥 이용하는 라이브러리일 뿐이고 이제 MSW 오토목이라는 라이브러리 내부 코드가 중요한 건데 오픈 API 스펙을 보고 faker.js의 어떤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 건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뭐 되게 많거든요. 스키마라던가 뭐 데이터 타입 같은 것들을 많이 지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파싱해서 적절한 faker.js 메소드를 내려주면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동화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뭔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민 선배한테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 프론트는 왜 이런 거 안 할까요? 그래서 오픈 API 혹시 쓰거나 코드 SQL 쓰는데 왜 우리 프론트는 목 서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나한테 개발 달라고 할까요? 한번 부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프QL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도 방금 찾아봤는데 그래프QL 목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만드는 거 있는데 내가 해줘야 되나? 프론트가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프론트가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프론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오픈 API 스펙이 뭔가 학부생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웨그라는 걸 모를 것 같아요. 써봤는데 그 약간 데코레이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혹시 스프링 써보셨나요? 스프링을 써봤는데 스프링이랑 스웨브는 안 써봤어요. 그 이제 스프링 같은 거를 만지다 보면 데코레이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데코레이터가 이제 특정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얘가 붙어 있으면 그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되고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그 데코레이터를 붙여서 뭔가 타입을 지정을 해주면 그 패스토어 예제처럼 스웨거 문서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런 문서를 하나 만들어줘요. API 못 쓸 수 있고 여기에서 뭔가 리스폰스 어떻게 주고 파라미터 어떻게 주고 같은 것들을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 타입 같은 것도 그렇죠. 여기 스키마 같은 것도 다 나와요. 모델해서 카테고리 뭐 이렇게 다 볼 수 있거든요. 데이터 타입, 인티저, 스트링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픈 API 스펙으로 만든 애예요. 얘도 그걸 파싱해서 이제 이런 API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걸 만들 수 있다고 한다는 건 파서가 있다는 소리고 파서가 있다라는 건 저희가 파싱을 해서 뭔가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저는 응용해가지고 목 서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학년 되시면은 이제 점점 쓰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게 있다. 그래프QL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을까요? 없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 프론트엔드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했던 거는 뭔가 백엔드 분들도 서로 좋은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이었고 첫 번째는 문화적 관점에서 좋았던 점인데 이거는 완전 프론트엔드 영역이라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디자인 토큰이라는 것도 있고 SVG라는 것도 있어요. SVG는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토큰은 컬러라던가 컬러 값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토스 앱에서 쓰는 뭐 컬러 값들이 되게 제약이 있거든요. 아니면 보더 레디우스 같은 것도 다 컬러 토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는 디자인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CSS 전처리기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CSS 전처리기도 종류가 막 5개, 6개 되거든요. 거기마다 토큰 형식도 다 달라서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이 부분도 도입했던 경험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일단 피그마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피그마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어디서요? 수업에서 들어보셨나요? 아, 네. 공짜예요? 그 디벨로퍼 모드는 돈 내야 되긴 하던데. 부럽네요. 그럴까요? 방통대. 혹시 중앙사이버대학교 아직 열려 있나요? 그래서 이제 피그마로 저희가 의사소통을 되게 많이 해요. PO 분들이나 아니면은 디자이너 분들이 PO 분들이 보통 프로덕트 오너 분들을 PO라고 하거든요. 이 제품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어 아니면 여기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와이어 프레임 같은 것들을 주고 뼈대를 주고 그러면 디자이너 분들이 디자인 시스템에 있는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이제 피그마로 쌓아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 컴포넌트를 가지고 UI를 계속 쌓으면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툴이 피그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컴포넌트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개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쓰이는 컬러 토큰만 있고 그 다음에 SVG는 계속 추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또 CSS를 어떤 CSS를 쓰느냐가 또 프로젝트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컬러가 삭제되거나 추가가 됐을 때 트래킹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는 플러그인을 쓰고 있습니다. 디자인 토큰이라는 피그마에서 이제 만들어준 플러그인이 있어서 저 플러그인을 깔고 그러면 이제 안에서 쓰고 있는 컬러들이다 아니면 에펙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화면 사이즈 어떨 때 뭐 모바일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다 익스포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익스포트를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제이슨 스키마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안에 뭐 화이트가 있고 블랙이 있고 슬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리고 밸류 뭐 이런 것들을 다 얻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제이슨 스키마를 가지고 스타일 딕셔너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합니다. 스타일 딕셔너리는 아마존에서 만든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그마 플러그인으로 나온 컬러 값들을 스타일 딕셔너리라는 라이브러리를 태우면 그러면은 뭐 이모션이라던가 SCSS 같은 토큰으로 다 해석이 돼서 익스포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딕셔너리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를 하나 가져와서 저희가 아까 파싱했던 제이슨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으로 해석을 할 건지를 저기다가 옵션으로 넣어줘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SCSS라는 예제로 빌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한번 돌리고 나면은 저기 밑에 build all platforms라는 함수를 돌리고 나면은 테일윈드나 이모션 같은 토큰으로 전부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한번 돌리고 나면 그러면 SCSS 형태로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토큰 같은 게 이제 함수 형태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패키지화 해가지고 익스포트를 해서 버저닝을 하면 저희가 패키지 인스톨을 해가지고 뭐 A라는 프로젝트에서도 그냥 패키지 받아서 쓸 수 있고 B라는 패키지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러면 일관화가 되겠죠. 버저닝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토큰 같은 것들 뿐만이 아니라 뭐 CSS, SCSS, 테일윈드, 바닐라 익스트랙트 등의 토큰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걸 패키지화해서 쓰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이건 디자인 토큰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SVG 같은 것들도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왼쪽과 같은 이제 저런 뭐 저희가 토스나 아니면은 뭐 플렉스나 뭐 여러 가지 앱들을 쓰다 보면은 아이콘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미지 용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SVG 같은 경우는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코드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아이콘들을 프론트에 가져와서 오른쪽과 같은 페이지의 사이드 내비게이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아이콘이고 버튼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페인 포인트가 뭐냐면 SVG 사이즈를 동적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SVG 아까 컬러 파싱한 것도 SVG 안에다가 프롭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 또한 동적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미리 보여드리자면 SVG 파일이 이렇게 나와요. 왼쪽과 같이 코드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렇게 코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수동으로 컬러를 바꾸다던가 필 같은 거를 바꿔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바꾸려면 위스 하이트 속성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수동으로 일일이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페인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svg 파일을 자동으로 프론트엔드 그 리액트 컴포넌트로 만들어주고 템플릿화된 이제 제너레이션 발소들을 써서 저희가 정의한 토큰을 자동으로 주입할 수 있게 만들면 자동화가 되겠죠. 그래서 SVGR이라는 또 라이브러리를 쓰게 됩니다. 프론트엔드는 원래 라이브러리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고 직접 만들기에는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이 부분 또한 SVG를 리액트 컴포넌트로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의 SVGR 라이브러리를 쓰게 됩니다.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왼쪽처럼 이제 템플릿화된 파일을 하나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일 네임을 파스칼 케이스로 할지 아니면 뭐 카멜 케이스로 할지 정해줄 수 있고 어디에 익스포트 할지 생성된 파일을 만들어줄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액트에 뭐 메모아이제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감싸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컬러 속성을 자동으로 리플레이스 하기 위해서 어떤 어트리뷰트 속성을 리플레이스 할 건지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템플릿 파일을 저희가 만든 컬러 토큰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이즈 같은 것들을 동적으로 주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템플릿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코드는 중요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를 동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크립트를 돌리고 나면
왼쪽과 같은 코드가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프론트엔드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 옵션도 써줬기 때문에 메모아이제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나 사이즈 같은 걸 동적으로 계산하는 식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토큰에 대한 데모는 없고요. SVG에 대한 데모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이콘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SVG 속성의 파일을 하나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뭐 액션 카피 뭐 이런 게 있겠죠. 저희가 그리고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하나 돌립니다. ts build icons라는 걸 돌리면 여기 generated라는 곳에 이렇게 자동으로 리액트 컴포넌트를 전부 다 만들어줘요. 이건 포매팅이 안 돼서 에러가 뜨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이제 액션 트래시라는 액션 이메일이라는 이런 SVG 컴포넌트가 위에서 자동으로 액션 이메일이라는 컴포넌트가 생성이 됐고 사이즈 같은 것들을 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 랩핑을 해서 디자인 시스템 어떻게 쓰지라고 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한테 제시를 할 때 스토리북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셋들을 전부 다 렌더링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저희가 프롭 정의한 게 있잖아요. 동적으로 그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버튼 형태로 사이즈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고 저희가 정의한 컬러 토큰도 이건 화이트라서 그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퍼플이라던가 그 다음에 커런트 컬러 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면은 그러면 컬러 토큰 저희가 있는 것도 그대로 쓸 수 있고 사이즈도 디자이너가 원하는 사이즈에 다 대응할 수가 있게 되고 사이즈가 추가가 되더라도 그냥 코드 한 줄 수정이면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SVG나 컬러 토큰을 스타일 딕셔너로 빼는 방법은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도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도 개발이 일반화되는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DX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최근 트렌드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AI입니다. 트렌드가 AI인데요, 요즘에 이제 뭐 SVG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건 사실 큰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당연히 그냥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그때 고치면 되는데 이제 AI가 좀 위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UI 코드를 프롬프트를 통해 자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버셀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프론트엔드 배포 플랫폼인데 거기 소속 개발자인 차드CN이 개발한 UI 컴포넌트 모음집을 생성을 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름은 V0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그냥 V0라고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들어가면은 뭐 그냥 프롬프트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 프롬프트를 잘 돌리면 이런 코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차드CN이 제공한 어떤 형태로 뭔가를 라이브러리 설치는 해야 되지만 만약에 제가 show me the funnel page that could select something and after select something it should slow deploy 버튼이라는 프롬프트를 주면은 왼쪽과 같은 UI를 만들어 주면서 코드까지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 현타가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CSS랑 레이아웃 JS 같은 것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점점 우리의 뭔가 그쵸 침해하고 있다라고 요즘에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자동화에 힘쓰고 있는 이유도 좀 그런 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기술들이나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자동화는 이제 여기 있는 기술들을 다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FE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또 문화적 관점에서 유용했던 자동화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팀의 문맥에 적절하지 않아서 도입을 고민 중인 자동화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라벨 체커처럼 또 너무 즐겁게 도입했던 자동화도 있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발을 잘하는 것은 되게 어렵고 회사에서 일을 잘하다고 인정받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된다는 건 더욱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동료의 페인 포인트를 잘 읽어내고 동료의 생산성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어느 날 좋은 동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자동화를 통해서 추후에 아니면 현재 팀에 좀 더 큰 힘이 되는 개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Q&A 받겠습니다.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 좀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게다가 현업이 아니면은 크게 쓸모없는 기술들도 많고요. 어떤 거요? V0요? 데브 모드요? 아, 데브 모드요? 저는 사실 안 써요. 그냥 커맨드 누르고 그냥 갭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제 느낌대로 다 치거든요. 그래서 데브 모드 좋기는 한데 사실 요즘에는 뭐 컴포넌트 같은 것들이 다 디자인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쓰기보다는 그냥 토큰에 있는 값들을 그냥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CSS 코드 나오잖아요. 그거는 안 써요. 그 다음에 약간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레딕스 UI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뭐 플렉스 같은 거 있잖아요. CSS 속성 중에 플렉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만 쓰이는 CSS 속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프롭으로 뺀 애를 설계해서 써요, 보통. 왜냐면은 이 CSS가 저 컴포넌트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분리하는 거죠, 선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그냥 딱 완성되고 끝내는 컴포넌트나 아니면 프로젝트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게 연속되면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연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그러면 녹화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